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레이앳 연구소의 김성원 소장입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제가 하자센터를 운영한 건 아닙니다. 하자센터에서 일을 잠깐 했었고요. 주로 이제 예술과 기술, 놀이를 결합하는 활동, 그다음에 공간, 다양한 공공장소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한 4, 5년 동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공간, 유치원 공간, 도서관, 미술관 이런 공간들 변화들과 관련된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내고 기획에 참여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현대 학교의 교실 모델, 학습 공간 모델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의 교실 생각하면 장애 아동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현대 교육이 요구하는 학습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포함하면서 또 장애 아동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교육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현대학교의 일반적인 학습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서서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실이라고 하는 것,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공간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죠.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 때는 그 교육의 철학과 방식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 학교들이 공간이 바뀌는 그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21세기 미래 교육의 아젠다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과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잘 암기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한 것을 시험 볼 때 잘 맞추면 되는 게 이제 기본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가지 정도의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면 직장에 가서 또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저도 상당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해야 돼요. 너무 빠르게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을 때 지금 무엇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외웠던 게 조금 한 10년 지나면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습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 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것, 내가 잘 학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행 방법에 대한 학습 능력이에요. 뭐냐면 배운 것을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때부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육을 받으면 공부는 잘했는데 사회적으로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성공 못한 친구도 많아요. 그러면 실제 미래교육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배운 것을 실제 상황과 매칭시켜서 무언가 프로젝트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현재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문제 설정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검색 잘하지 못하면요 직장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즉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미디어를 잘 다루는 능력도 실행 능력 중에 하나. 이런 걸 다 학교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개발 학습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에 관심 갖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진로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학교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정서적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요가, 명상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 내 폭력도 많고 왕따도 있고 뭐 등등 그렇잖아요. 때로는 너무 쉽게 좌절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다른 역량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쉽게 좌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쉽게 좌절해. 쉽게 상처받아. 이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개인 혼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구나. 같이 하죠. 팀으로 하죠. 대학교도 팀제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부터 함께 학습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능력, 그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 교육의 아젠다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학습 공간, 학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래 학교는 도대체 어떤 교실이 필요할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 교육의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교실은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이에요. 여기 제가 학습의 스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앤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과학이라든지 기술, 그다음에 공학, 미술, 수학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융합 교육,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 융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학습의 자율화, 개별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춤형 교육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육은 어떤 거였냐면요. 근대학교 초기에는 300명 정도 두고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면 다 알아들어 이런 걸 전제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반별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학급을 구성하죠. 학년이 같으면 학업 성취도도 비슷할 거야. 근데 천만의 말씀. 지금은 어떻죠? 학년이 같아도 학업 성취도 달라. 조금 빨리 배우는 친구가 있고 늦게 배우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는 예술에 관심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과학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심과 동기가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체교육, 지금처럼 듣기만 하는 집체교육은 안 맞다는 거예요. 맞춤형 교육, 그룹별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공간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운 학습 기반은 디지털을 얘기해요. 인터넷 디지털을 이용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이들이 너는 지금 게임의 레벨 3 하듯이 국어 과제 3번 레벨까지 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만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그 태블릿 들고 공부를 하다가 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칠판에다만 발표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프로젝터 같은 디지털 발표 장치를 활용해서 서로가 토론하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교육의 특징이라고 미래 교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교실 모델 이야기하면 교실이 모델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교실에 있었냐면요. 편복도 교실에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이런 교실입니다. 북쪽에 복도가 있고 남쪽에 똑같은 상자각과 같은 교실이 있는 게 편복도 교실. 100년 됐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전수받아서 그다음 이식된 거죠. 이식돼서 지금까지 이 교실 시스템을 100년 동안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교실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실 모델 잠깐 소개할게요. 어쨌든 현대 학교들은 편복도 교실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건 산업주의 모델이야. 아이들을 똑같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교육은 유연한 교실이 필요해. 공간이 넓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어. 또는 그룹 토론할 필요도 있어. 그러면 공간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변해야 돼. 그래서 편복도 교실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게 가변 확장형 교실입니다. 이 사이에 광폭의 미닫이 문이라든지 아니면 폴딩 도어를 넣어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가변 열린 교실입니다. 앞에 복도가 넓어요. 그래서 교실과 복도 사이에 벽이 없습니다. 미닫이 문이나
폴딩 도어가 있어 열면 바깥에까지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는 모델이 가변 열린 교실입니다. 중앙복도, 중복도 교실은 잘 아시죠? 초중등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별로 없고요. 대학교 가면 가운데 복도가 있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학교들은 이 중복도 교실도 굉장히 넓은 중앙복도를 써요. 그래서 교실만큼 넓은 그걸 유연한 공간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교실과 교실 사이에 소그룹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창이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토론을 위해서 또는 상담을 위해서 수업의 준비를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폭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막 성질내고 수업 시간에 그럼 넌 잠깐 여기 유리창을 통해서 수업을 같이 듣지만 너는 분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주민 가정에 자녀들이 많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소그룹실을 환영하는 통역교사가 수업하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소그룹실 공유형도 있고요. 가장 많은 모델은 뭐냐면 클러스터형입니다. 저쪽에 맨 끝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학습 거실이라고 하는 큰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유연하게 학습하거나 쉬거나 휴식하거나 그렇습니다. 소그룹실도 있고 교사 팀실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보는데 학년별로, 계열별로, 주제별로 묶는 거예요. 가장 많은 현대적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의 학교들은 이 중에 몇 개의 교실 모델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여전히 건물은 멋진데 편복도 교실로만 만들어진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신박한 교실 모델, 충격받은 교실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덴마크 오르스라고 하는 곳이죠. 2016년도에 들어섰던 혁신적인 학교예요. 프레데릭스 비에르그라고 하는 스콜레 하면 학교란 뜻이거든요. 프리데렉스 비에르그 스콜레. 근데 이 학교의 교실 모델은 3in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실 안에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주학습 공간이죠. 중간에 칸막이가 있고 계단형 좌석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교실이 있습니다. 교실 안에 보조교실이 들어가 있어요. 문의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확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표시가 문 표시입니다. 여닫이 문이라는 표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의 교실에 5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죠. 자, 왜 이렇게 교실을 쪼개놨을까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그룹 토론, 개별 학습, 집체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거든요. 학습의 모두가 바뀌는 거예요. 학습 모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주학습 공간에서는 보통은 공지를 하거나 프로젝트 어떤 게 무언가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하고, 계단형 좌석은 강의식 교육을 들을 때 또는 휴식할 때 쓰고, 보조 공간, 저기 보조 교실은 수업 준비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팀별로 분리를 할 경우에, 창턱 좌석은 그냥 개별적으로 학습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씁니다. 자, 평면도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아직 감이 안 오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계단형 좌석이 있습니다. 쉴 수도 있고 저렇게 집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창문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턱이 넓습니다. 보통 창가 좌석이라고 하거든요. 창턱을 넓게 해서 아이들이 쉬거나 앉거나 또는 뭐 독서하거나 휴식하는 공간이고요. 또 이렇게 주학습 공간에는 테이블들이 있어서 토론 수업하거나 과제물들을 여기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고요. 교실 바깥을 한번 볼까요? 교실 바깥입니다. 바깥인데 바깥에 있는데도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의자 등판이 화이트보드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교육은요, 선생님만이 칠판을 독점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서로 과제를 수행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일상화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등판이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보시면 저기가 어딜까요? 복도입니다. 복도인데 넓어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복도를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복도가 그냥 통행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현대 학교들은 통행만을 위한 복도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복도가 넓고요. 거기에 좌석과 테이블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조차도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현대 학교의 특징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렇게도 학교 공간을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학교 한번 볼까요? 전체 학교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우리나라 학교의 배치도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형, 그렇죠? 아니면 L자형, 아니면 일자형이 두 개 있는데 가운데 브릿지가 있는 H형. 이게 전부 다예요. 100년 동안 그 모습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봤던 학교랑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in1 교실이 하나, 둘 있고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공간과. 여기도 보시면 3in1 교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게 한 세트.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잠깐 마법의 키워드 잠깐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서 어떤 걸 검색을 해보냐면 스쿨 플로어 플랜. 플로어 플랜 하면 평면도 이 정도 뜻이거든요. 스쿨 플로어 플랜 하면 전 세계의 학교의 배치 도면들을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면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다. 그럼 컬처 센터 플로어 플랜. 도서관이다. 라이브러리 플로어 플랜. 유치원이다. 킨더가르텐 플로어 플랜. 우리 집을 고치고 싶어요. 그럼 하우스 플로어 플랜.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걸 통해서 스쿨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쳐봐도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 학교 공간의 배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섬나라 같아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섬나라는 표현 쓰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호주의 학교 사례들입니다. 2015년도에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는요 가이드를 냈어요. 학교를 이렇게 바꿔라. 옛날에는 이렇게 상자각 같은 교실이었다고 하면 미래 교육을 위해선 저렇게 학습 허브 또는 학습 스튜디오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꿔라고 가이드를 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잠깐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그 이유는 뉴질랜드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도가 바깥에 있어요. 복도가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복도가 바깥에 있습니다. 자, 옛날엔 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가 2015년도 만든 거 보면 4개의 학급이었다고 한다면 다 통합해. 그중에 조용히 수업을 듣는 교실은 따로 만들어도 좋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하는데 회전하는 벽도 두고 소그룹실도 두고 물을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 안에 여타의 공간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4개의 반이 함께 사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선생님들한테 저렇게 한번 교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학급별 수업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집체교육, 개별교육, 토론교육, 프로젝트 교육 이런 것들이 막 섞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간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웰링턴에 있는 칸달라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예요. 이곳이 뭐냐면 일종의 학습 스튜디오 방식 또는 학습 허브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학습 스튜디오예요. 우리랑 전혀 다르죠. 도무지 가늠이 안 되죠. 이거 도대체 여기는 학교가 어떻게 된 거야? 가늠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일단은 특징은 뭐냐면 2개 학년씩 통합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허브 또는 학습 허브 내지는 스튜디오 안에 50명 또는 120명까지도 이렇게 같이 수업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평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을 볼 때는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가운데 카페트 깔렸던 공간, 그 넓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칸막이는 쳐져 있지 않고 가구로만 되어 있는 이 공간은 작업, 미술 수업이라든지 공작 수업들을 합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회의할 때 또는 음악 수업을 들을 때 또는 휴식하거나
전체 강의 들을 때 이렇게 유리로 된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거실 같은 공간의 구석으로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도 야외 학습 공간이 있는 구성들을 갖고 있고요. 복도, 어디가 복도인지 어디가 교실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학습허브 스튜디오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 호주의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남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뉴질랜드 가서 저 모델을 배우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유치원 지금 원아들이 많이 줄잖아. 그러면 유치원은 저렇게 바꿔도 좋지 않겠어? 내지는 1, 2학년들, 저학년들 교실들은 저렇게 바꿔도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건 뭐냐면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3학년 교실을 저렇게 바꾸겠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진짜요? 저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요. 그랬더니 3학년은 반별 학급별 교실에 있지 않아요. 거의 실습실에 있어요. 그래서 교실을 다 통합해서 이와 비슷하게 아까 뉴질랜드 가이드에서 나왔던 이런 스타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실제 사진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요. 조용한 수업들 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거, 학습 거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모둠으로 토론식 수업을 해볼 수도 있고요. 칸막이만 된 이쪽에서 미술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바깥의 야외 공간에서 야외 공간을 야외 교실로 쓸 수도 있고, 창턱에 다양한 좌석들이 있어서 개별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학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습의 모델들이 어쩌다가 아니고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변화를 못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가. 자,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근대 학교의 학제는 일제시대부터 이식된 바가 있다. 근대 교육이 일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교육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주택형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런 걸 일제시대 때 통폐합하면서 근대식 학교로 만들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학교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자형, H형의 편복도 교실 학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일본은 보시면 1972년도부터 어마어마하게 다른 교실들 모델로 바꿔나갑니다. 저 이거 보고 배반당한 느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이식돼서 100년 동안 편복도 교실을 유지해 왔는데, 아니 일본은 이미 여기 이제 이 표에 안 나와 있는 거가 있긴 한데 60년대부터 바꿔갔습니다. 72년도에 이미 분할 교실이 있어요. 이게 4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통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76년도에 벌써 교실 앞에 굉장히 큰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가면요, 열린 공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실의 모델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의 학교 교실 모델은 적어도 40년에서 50년은 뒤쳐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행정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주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사, 건축가 또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새로운 교실 모델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의 결과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0년도에요. 이미 일본은요, 교실과 복도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앞에 열린 공간, 공용 공간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거든요. 열린 공용 공간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다목적 공간 보조 제도가 생기면서 그걸 법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가느냐? 실제 기준 면적을 확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 공간을 바꾼다 하더라도 기준 면적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도까지만 해도 학년별 열린 공간이에요. 학년별로 한 층에
교실 한 4-5개 가운데 하나 정도 공용 공간을 두거나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가 되면 학급별로 열린 공간을 줍니다. 현재는 뭐냐면요, 단순히 열린 공간이 아니라 현대적 교실 모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돼요. 한 10년 전부터 열린 공간을 두는 학교가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단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교실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열린 공간이 있는 저학년, 초등학교 교실이에요. 이렇게 교실 앞에 복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과 그 열린 공간 사이에는 열면 굉장히 크게 열리는 광폭의 미닫이 문이나 폴딩 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공간은 전시 공간으로도 쓰고 책을 읽는 공간으로 쓰고 프로젝트 공간으로도 씁니다. 대신 저학년들이기 때문에 카페트가 깔려 있고 스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스툴 같은 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 같은 것도 사진을 잘 보시면요, 바퀴가 있어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학년,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요, 똑같이 열린 교실이라고 하지만 어떤 거냐면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집중해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또는 모둠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는 2개 교실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층이 하나 정도? 이런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제 등장하고, 요즘 이제 공간들 바꿔나가면서 조금씩 이런 열린 공간의 중요성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냐? 교실과 복도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인 거죠. 자, 일본이 더 나갔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와사키 시립 하루이노 초중등 학교입니다. 일본도 인구가 들어가면서 통폐합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 제주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폐합이 일어나면서 학교를 훨씬 새롭게 현대적 모델로 개축합니다. 개축을 하는데 이 학교는 4개의 교실 모델이 있어요. 학년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2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종합교실형이 있습니다. 교실이 L자예요. 교실에 마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3개의 교실 앞에는 저렇게 도서구역, 개수대, 교재구역이 있는 열린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저학년은 이동하면 산만해지잖아요. 1, 2학년들 뭐 유치원생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별도의 다목적 작업 공간들을 이제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고학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8, 9학년인데 여기는 교과센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학급별 교실이 아닌 거예요.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려면 아이들이 같은 반이라도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은 반 친구라도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쫓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실을 교과별로 구성합니다. 여기는 얘가 뭐냐면 영어 교과 센터입니다. 그래서 영어 교실, 홈베이스라고 하는 소그룹 공간 겸 락커가 있는 공간, 베란다 공간, 그 다음에 미디어 공간, 뭐 검색 공간, 그 다음에 학습 구역, 작은 교실들, 교사 업무 구역, 이런 게 하나로 세트화되어 있는 것이 교과센터형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수업할 때는 여러 번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1학년 1반, 1학년 3반은 도대체 여기 8학년, 9학년이니까 8학년 1반, 8학년 3반은 어디로 갈까요? 기본적으로 교과센터로 배정을 해놓고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이렇게 중복 배정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들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교과센터라고 하는 것도 일본으로 카피하긴 했어요. 한 10년 전에 교과교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학급 교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살짝 껍데기만 갖고 왔어요. 엉망입니다. 이게 이제 바뀌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특히 고등학교는 뭐냐면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제주도 똑같아요. 고교 학점제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고교 학점제 핵심은 뭐냐면요.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인수 과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소인수 과목은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이 5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때 보면 특정 과목 강의는 굉장히 수강생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과목 집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교실 사이즈가 똑같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인데요. 공강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강 시간에 자율학습할 수 있는 무언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별로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러 다녀야 돼요. 이동이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공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고교학점제는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 시범학교들이 있고 2025년도 전면 실시한다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그냥 학업 일수를 맞추면 졸업하잖아요. 근데 고교 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본 사례입니다. 여기는 우리랑 좀 다르죠.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교과센터, 사회 교과센터, 국어 교과센터 이렇게 교과센터별로 일본 같은 경우는 공간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교과센터는 예를 들어서 1학년들이 주로 써. 자, 사회교과센터는 2학년들이 써. 국어교과센터는 3학년들이 써.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과목이 있는데 이쪽에 3학년들이 사회과목이 여기 들어가서 수업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정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1학년 5반, 1학년 6반 기존의 교과 교실로 배정됐던 공간들의 학급별로 또 배정하는 거예요. 즉 중복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목적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도쿄 도립 아시카 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단위제 하면 학점제 고등학교라는 뜻이에요. 정기 학점제 하면 우리의 고교 학점제랑 비슷하고 비정기 학점제 하면 방통 고등학교 뭐 이런 통신 고등학교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고교 학점제 하면서 일단은 이동이 많잖아요. 그냥 반에만 가만히 있고 선생님만 밖에서 들어오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복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복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 등장하면 공강 시간이 발생한다 그랬죠. 소인수 과목이 있다 그랬죠. 소수만 듣는. 즉 뭐냐면 이 복도 가운데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강 시간에 자율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는 저기서 뭘 하냐? 소인수 과목 수업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한번 배치 한번 볼까요? 배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중복도형입니다. 가운데 복도가 있고 교실이 있는데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구과학 준비실, 물리실, HR이 뭐냐면 홈룸, 우리의 보통 교실이에요. 가운데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확장형 복도예요. 다목적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한 센트의 교과센터입니다. 이거는 교과별로 배정하지만 학년별로 배정하고 학급별로 배정을 또 중복 배정합니다. 교과센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 우리나라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제가 보기엔 정확히 카피했다고 봐요. 베껴왔는데 공간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못해요. 찔끔찔끔 예산이 주어지는데 마치 영역 단위로 조금만 바꾸면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교육이 바뀌려면요 공간도 한꺼번에 바꿔야 돼요. 공간만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무언가 외국으로부터 이런 공간과 제도를 이식할 때는 충분히 공부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래 교육에서는요 융합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학습 아트리에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목공실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은 전문 장비가 있어요. 목공실에는 목공 장비가 있겠고, 과학실에 실험 도구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사실에 미싱이 있겠고, 미술실에 도예 가마가 있다. 그럼 이건 분리를 좀 하자. 그런데 이론 교육이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은 공유해도 되잖아.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융합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러면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학습 아트리에라고 하는 공간을 두면 개별 특별 교실에 가서 수업도 하고 전체가 같이 나와서 수업도 하고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학습 아트리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교육의 특별 교실들은 융합 프로젝트가 가능한 교실들은 근접 배치한다. 서로 그런 공간들은 연결한다. 그 사이에 공용 공간을 둔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실을 바꾸면서요, 비싼 돈 주고 공간을 바꾸는데 여전히 100년 동안 이어왔던 과학실 1.5칸, 준비실 1.5 반칸, 미술실 1.5칸, 준비실 반칸, 그거를 여기저기에다가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들도 다 문제의식을 갖고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식, 학습 공간에 대한 상식의 수준, 이해 수준들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바현에 있는 인바 메이세이 학교는 조금 달라요. 인바 메이세이 학교도 융합 창의 교육을 만드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 이런 학교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냥 일자형이잖아요. 보통 이 가운데 있는 공간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중간에 뜰이겠죠. 야외 공간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뒤에 공간, 앞에 공간, 가운데 코어, 센터 공간 이렇게 크게 나눠진 게 통합되어 있어요, 학교가. 근데 재미난 건 이게 2층에 배치도면인데 1층에는 주로 보통 교실과 그다음 선별 수업 교실, 적어도 분할할 수 있는, 가변 분할할 수 있는 교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커 공간, 주로 교실동들이 있다면 저 반대쪽에는 특별 교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리실, 가정과 준비실, 피복실 또는 사육과 준비실, 시청각 겸 사육과 교실, 뭐 미디어 코너 이런 게 있고요. 가운데는 데크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공용 공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광폭의 학습 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교과센터형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굉장히 개선시켰어요. 즉 뭐냐면 교실과 교실의 접근성을 좋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수업받거나 융합교육이 되거나 실습과 이론 교육을 유기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여전히 편복도 교실에서 찔끔찔끔 하면서 무언가를 바꿔나가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경향들이 벌어집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실 모델이 아니라 학교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신박했던 것,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라고 하는 모델들을 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대 학교의 건축 역사를 보면 이렇게 파빌리온형 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빌리온형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본관동을 빼고는요, 교사동, 교실동은 다 단층이에요. 단층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잘 보시면 한 4개의 교실씩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실동들을 큰 중앙에 복도가 연결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특징이 뭐냐면 교실 바로 앞에 안뜰이 있어요. 즉 이렇게 뭐냐면 바로 교실에서 복도뿐만 아니라 안뜰로 나갈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 파빌리온 학교는 채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와 실외에서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4층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복도로 가서 계단 타고 내려와서 운동장 나가야 되니까 점심시간, 시간이 충분한 점심시간 외에는 안 나가요. 잠깐 휴식 시간에는 내려갔다고 하면 벌써 저기 노는 시간 끝났어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갈등이 커집니다. 근데 이미
이 근대학교 역사 속에서는 뭐냐면요,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뒤에 한번 사진 볼까요? 그 이후도 계속 등장했던 파빌리형 학교입니다. 이것조차도 현대에 와서는 이제 낡은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을 갖고 있고요. 이미 그 당시 1957년도 문케가르트 학교는 저렇게 교실 앞에 그룹 토론을 위한 소공간을 두는 교실 모델들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IBDL 초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인데요. 이 IBDL 초등학교는 58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모델을 갖고 있는데 58이 뭐냐면요, 놀이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학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초등학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놀이 중심, 프로젝트 중심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교육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58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의 20%가 놀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선생님만 담당하지 않고요, 교사와 그 다음에 놀이 전문가가 같이 결합해서 하는 프로젝트 아주 잘 돼 있어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학교 사이트 찾아갖고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건물이 사각형이에요. 넓은 사각형. 자,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만들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뭐가 있을까요? 천창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갑니다. 천창, 채광을 굉장히 신경 썼고요. 뽕긋뽕긋 버섯처럼 올라온 게 뭐냐면 다 환기구예요. 그러니까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건물이 이쁘죠. 자, 그 다음에 바깥을 보겠습니다. 안에 도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특징이 뭐냐면요, 넓어. 가운데 체육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육관이 별동으로 있잖아요. 가운데 체육관이 있고 분리된 가벽이, 그러니까 가변벽이 있어요. 거기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거 열면 전체가 큰 공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교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광폭의 학습 계단이 있습니다. 자, 체육관이 가운데 있으면 단점은 뭘까요? 시끄러울 수 있겠죠. 근데 소음은 충분히 현대적 건축 기법으로 다 해결됩니다. 자, 건물 안에 체육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시간에도 저 공간에 쓸 수 있어요. 우리처럼 별도로 체육관이 있으면요, 선생님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건물 안에 체육관이 있으면 쉴 때도, 그다음에 놀 때도, 체육할 때도, 행사를 할 때도 다 이 공간을 쓸 수 있어요. 활용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왜?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내부에서도 신나게 뛰어놀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광폭 학습 계단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는 이렇게 천창 때문에 굉장히 밝죠. 자,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실내, 아직도 실내네요. 체육관. 건물 중앙에 있는 체육관이고 이게 스튜디오예요. 이거 열면 이 두 개가 열립니다. 자, 복도들도 우리처럼 정형이 아니고 비정형입니다. 창턱이 넓어요. 창턱을 좌석으로 쓰기 위해서 1, 2층 사이에도 채광구가 있어서 빛이 흘러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바깥을 보면요, 역시 놀이 중심의 58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교처럼 운동장이 입체적입니다. 우리처럼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구기장이 있고 계단식 좌석이 있고 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있고 이렇게 입체적인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선 실내 공간과 실내 공간이 다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어딘가 이제 베리어 프리 관련한 그런 그 진입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고. 자, 우리는 어때요? 운동장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 운동장에 그냥 축구장 딱 있고 트랙 있고 저쪽 너머에 놀이터 시설 있잖아요. 여기는 펜스로 축구장을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휴식과
놀이의 환경을 많이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바뀌고 있어요. 밀양의 밀주초등학교가 학교 운동장을 생태적인 운동장으로 바꾸고 있고요. 진주의 대덕초등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학생 수가 줄다면 학교 운동장을 학습 정원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단순히 스포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놀이와 스포츠와 관찰과 휴식의 공간으로 또는 학습의 공간으로 야외 공간도 같이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교육학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열린 교실하면 실패한 모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93년도에 열린 교실 학교를 한 10개 정도 됐다가 다 원상 회복됐거든요. 근데 그 열린 교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실이 있고 교실 바깥에는 굉장히 큰 확장 복도, 넓은 복도가 있고 교실과 복도 사이에 벽이 없는 모델,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열린 교실의 철학은 사실은 모든 곳이 학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열린 교실 모델은 딱 그 정도예요. 근데 불행히도 실패했어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왜 그러냐? 열린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배경을 보면요, 농촌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1959년도 영국의 핀미어 빌리지 학교거든요. 농촌 학교예요. 교구 학교. 영국 국교가 운영하는 교구 학교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학생 수가 적어요. 1학년에 한 2명? 예를 들어서 3학년에 3명?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과목별로 여러 명 둘 수 없어요. 학급별로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냥 집처럼 바꾼 거예요. 큰 거실, 이 사이에는 폴딩, 점선은 다 폴딩도 합니다. 자, 교실 안에 물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소그룹 공간도 있고 교실과 큰 거실, 학습 거실 사이에는 폴딩도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들도 보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실하고는 전혀 다른, 어디가 교실인지 어디가 복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초기의 생각은 농촌의 학생이 굉장히 없는 작은 학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내부 모습이죠. 보시면 1967년도에 영국 중앙교육자문위원회에서 플로우덴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까지의 집체교육 방식 안에 이미 1967년도에 개별 맞춤형 교육해야 돼.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어야 돼. 토론 수업해야 돼. 교사가 중심이 되면 안 돼. 학생이 중심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철학에 따라서 영국 런던에 최초로 만들어진 열린 교실 학교 모델이 영국 에벌린 로우 초등학교. 보십시오. 교실 안에 준비실, 소그룹 공간들이 있어요. 복도인 듯 아닌 듯한 것이 교실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복도 바깥쪽에 싱크대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들이 있는 베이라고 하는 소그룹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교실 사이에 야외 베란다, 야외 교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치된 교실 모델. 이게 열린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열린 교실의 공간 모델조차도 우리가 1번을 통해서 전수받다 보니까 왜곡된 것 또는 변형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교육 정책들이 이렇게 해외 것을 가지고 오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갖고 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학습 공간의 변화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 시민들이 다 교육에 대해서, 교육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많이 교육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교육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내 공간이에요. 이게 소그룹 공간이고 복도인 듯 아닌 듯. 그리고 이 안이 이제 내부 교실의 모습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익숙한 교실 모델과 다릅니다. 자,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인데요. 네덜란드 RM에 있는 MC 프레스크 하벤이라고 하는 학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MFC는 뭐냐면 멀티펑셔널 센터예요.
멀티 펑셔널 센터인데 한마디로 다 기능이 들어가 있다.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렇게 큰 건물, 엄청난 큰 건물입니다. 그 건물 사이에, 그 건물 안에 공립초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 초등학교, 방과후 타가소, 놀이공간, 행정사무소, 커뮤니티센터, 교육복지재단, 청소년센터, 경찰서, 공공도서관, 공공체육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가 줄잖아요. 공공시설을 많이 둘 수 없어요. 공공시설의 총량을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요. 이게 세계적 추세이에요. 지역과 학교가 협력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MFC라고 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즉 이게 뭐냐, 시설복합화 이슈거든요. 제주도도 저는 제가 보기엔 이런 이슈들 봉착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먼저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2020년도에 나가노현 같은 경우는요, 학습 공간 디자인 검토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구하고요,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나가노현에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새로운 학습 스타일을 지원하는 학습 공간, 유연한 학습 공간, 융합적 공간과 지역 교류를 위한 특별교실, 생활공간 조성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공간을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세계적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가노현은 일단은 중복도 교실이에요. 복도가 넓어요. 이 공간을 다목적 공용 공간으로 쓰고요, 보통 교실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그룹 공간도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가면요, 어떤 공간이 있냐면 중형교실, 소형교실, 중형교실이 폴딩 도어 같은 걸로 연결돼 있어요. 이걸 열면 전체가 대형 공간이 됩니다. 즉 학습 공간을 컸다 작았다, 크게 작게 바꿀 수가 있고요, 소그룹만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대규모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 쭉 가보면 도서 미디어 센터가, 우리로 치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역시 소그룹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특별교실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특별교실들을 묶어놓고 그 가운데는 확장형 복도를 둬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면 특별교실들 가까이에는 뭐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합니다. 즉 이러한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의 변화의 속도를 일본은 계속 걸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타치 오타 시립 수부 초등학교인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도 보시면 뒤쪽에 체육관과 특별교실, 그 다음에 식당과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뒤쪽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앞쪽에 주로 교사동, 학생들의 교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를 새로 만들 때 지역 주민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시설 복합화를 염두에 둔다. 지역민들이 함께 학교를 이용하게끔 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교실 모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개의 보통 교실에 공용하는 소그룹 공간, 그 다음에 복도, 개수대, 그 다음에 여기는 일종의 소공간이에요. 카페트가 깔린 소공간이 있고, 교재 공간, 다목적 교실, 그 다음에 앞뒤로 테라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교실을 만들 때 우리처럼 복도에 교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현대적 학교들은 일본과 유럽 모든 곳들이 뭐냐면 세트로 바꿔요. 유닛으로 바꾸는 시대로 갔다. 근데 우리는 계속 뭐냐면 학교의 교육도 경제성, 비용,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죠. 국가 교육에서는 엄청 깎았거든요. 이렇게 깎으면서 사실은 이런 공간을 바꾸는 프로젝트 주춤주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안타깝죠. 여전히 뭐냐면 1인 과거 몇십 년 동안 이어졌던 학생 1인당 면접수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바꿔야 될까요? 세계는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결국은 교육의 수혜자들 또는 이용자인 시민들이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교실로 넘어갈 텐데 제가 이제 사전기획과로 참여를 했던 연천초등학교입니다. 연천초등학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고요. 가변 교실들이 많아요. 막 확장복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홀도 있는데 특별교실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특별교실이 1층에 있고 학습 거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실도 갈 수 있고 입구와도 가깝고 광장형 공간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 모델이 아닙니다. 현대적 학교 모델로 만드는데 왜 그러냐? 2층에 다 특별교실들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즉 뭐냐면 물론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특별교실도 서로 상호 연결되고 야외랑도 연결되는 이런 장점들을 다 갖고 있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했던 덕양중학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덕양중학교는 특별교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1층에. 야외로도 바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실도 어디 있죠? 보건실이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광장형 공간도 바로 나갈 수 있고 입구랑도 가깝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교실들은 다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1층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가변적인 교실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실제 요거랑 약간 바뀌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실내도 보면 위에서 2층에서는 아래층을 내다볼 수 있는 광장형 공간을 내다볼 수 있게도 돼 있고요. 빛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이 적어지는 대신 3층에서도 옥상을 타고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옥상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내 공간의 유기적 연결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하면서 조금씩 더 발전을 해나갔고요. 그다음에 제 조카가 그 발달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네 가족에 대한 관심들 또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 공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학습 공간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자료들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하면서 강의들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저는 왜 그런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우들을 위한 공간, 학교 공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베리어 프리, 무장애 시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에서 설명했던 현대 교육학의 변화, 그것에 따른 공간의 변화, 그것은 똑같이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학습 공간에 똑같이 적용돼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장애아들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베리어 프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새로운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 장애인 단체에서 베리어 프리 인증을 해줘야지만 건축 설계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법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장애아들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지 우리의 눈높이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가서 우리나라 학교들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일단은 문턱이 있는 장애 특수학급 교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특수학급 내에 샤워 시설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특수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교니까 좀 낫겠지. 그랬더니 뭐냐면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램프 빼고는 일반 학교랑 똑같아요.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현대 교육이 요구하는 그런 그 공간의 변화, 수용 반드시 해야 되고요. 거기에 베리어 프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보다 특수학 장애 아들을 위한 발달을 위한 아주 섬세한 고려가 필요한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우리나라 자료는 아닙니다. 북미의 자료입니다. 북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작업식 교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작업식 교실은 한 명의 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리키는 교실을 보통 작업식 교실이라고 해요. 이게 보통 특수학급의 교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옆에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이나 샤워실, 탈의실 있고 감각 개발실, 어떤 경우는 감각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교사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돼. 그뿐만 아니라 미술실, 음악실 같은 여타의 학교의 다른 공간들과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교실들은 그냥 작업식 교실하고 땡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특수아동들을 위한 강의회실, 그 다음에 작업요법이나 물리치료실, 생활기술실. 그러니까 장애 아들이 성장하면서 혼자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 작동법, 가스레인지 키는 법 이런 것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모의 시장은 물건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가짜 돈 갖고 물건 사고 파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 배치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예요. 베니스 하이스쿨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실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작업 교실이 있고 그 옆에 프로그램 지원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겸 샤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특수학급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되어 있는 교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다른 건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저도 자폐 스펙트럼이 그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렇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경우는 많은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 안에서 많은 시설들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작업교실, 화장실, 탈의실, 그 다음에 OT, PT,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정숙실, 뭔가 진정시킬 수 있는 공간, 특수교육 교사를 위한 교사실, 특수교육 지원 창고,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다중학습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자, 이 정도 되는 것이 특수학교라고 불리는 곳조차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 학교에 준해서 그냥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볼게요. 마운트 C 하이스쿨입니다. 여기는 보면요, 다른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각개방실, 생활기술실, 특수교육 지원 창고, 대화 언어실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일반 학생들의 교실들, 일반 학교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이드들도 뭐냐면요, 특수학급의 교실은 소그룹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휠체어나 이런 보조기구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실내외로. 그 다음에 이동 동선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 정도는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단순히 그것만 갖고 안 돼. 자연과의 접촉을 쉽게 해야 돼. 그래서 베리어 프리로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정원을 그 안에 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다른 사람과 만나야 돼. 사교가 중요해. 협력이 중요해. 사회관계 기술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둡니다. 자, 그 공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수학급 교실의 바깥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언제든지 일반 학생과 부모와 교사와 다른 반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다라고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아주 아늑하고 편리하게.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감각 개발실들이 필요합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소리에 민감할 수도 있고 빛에 민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촉각 인지 능력들을 키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안에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는 감각 교실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바닥부터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촉각 인지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실들을 따로 만들어 둔 거죠.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nother Hunts County Council School. 어렵네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제가 강릉에 있는 그 특수학교의 교사들하고 상담한 적이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체력이 힘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냐면 아무리 기구, 활동보조 기구가 있더라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도와서 일으키거나 행동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너무. 그래서 저는 그거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는 이 학교는 지붕부터 복도부터 장애우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모든 동선에 행동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행동 보조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레일이 있는 겁니다. 쭉 이런 레일을 따라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고 버튼을 누르면 쭉 이동할 수 있어요.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이따 뒤에 나올 텐데 일단은 이런 것도 일종의 행동 보조 장치인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행동 보조 장치는 복도하고 교실, 화장실까지 레일이 있고 그 전동 기구로 사람을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훨씬 편하게 학생들을 이동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복도에 램프가 있습니다. 또는 문이 기본적으로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고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턱이 분명히 없고요. 그 다음에 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 가지 이 활동 보조 장치를 가지고도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도에 반사경이 있어요. 지붕에. 왜 그러냐면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돕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있고, 보조 레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벽면에 거울들이 있어요. 열어서 자기 행동을 보면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이동하는 보조 장치 또는 작업 치료 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그 학교의 그 레일이에요.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사진들이 뭐냐면 생활기술실입니다. 집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세탁기, 그 다음에 보일러실, 그 다음에 뭐 주방, 똑같이 해놨어요. 목욕탕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혼자도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조리를 해보거나 세탁을 해보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리키는 교실들과 시설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활기술실입니다. 아까 말한 모의시장실은 물건 사고 파는 거, 사기당할 수 있잖아요. 물건 사고 파는 거를 훈련하는 교실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겁니다. 제 조카를 위해서도 그렇고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특수학급 교실에 대한, 특수학교에 대한 공간의 기준을 높이자. 우리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부모들 입장에선 어떻게라도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은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요구에 따른 공간의 변화와 시설 변화도 특수학급 교실에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발달, 장애에도 불구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보강해야 됩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12국가잖아요. 굉장히 경제력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의 분야나 교육의 분야에서 특히 학습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 너무 짜게 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계속 외치고 요구하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기준들, 특수학급 교실들의 기준들을, 학교를 보는 학습 공간에 대한 기준들을 높여야 된다. 우리는 지금 편복도도, 특수학급 교실도, 유치원도 다 일반 교실도, 특수학급 교실도, 유치원도 다 뭐냐? 심지어 대학까지도 다 편복도 교실, 1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편복도 교실을 여전히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이쁘고 안에는 100년의 그대로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미래교육 공간에 대한 이해,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우리의 기준을 높이는 작업들, 우리의 공간에 대한 상식을 높이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요거는 제가 최근에 쓴 책입니다. 학교의 발견, 교실의 발명이라고 하는 책인데 잠깐 소개하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강의에 담았던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또 다음의 책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공간 양의 김연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약간 이런 주제의 뉴스를 봤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EBS인가 거기에서 네,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다루어서 얼핏 보기는 했으나 사실 저희 나라만 이렇게 네, 유독 저희 나라만 이렇게 뒤처져 있는지는 정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소개하셨을 때 이제 기술 원래 예술, 놀이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가 이렇게 학교 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되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놀이터 관련한 책을 썼어요. 모험 놀이터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것도 쓰게 된 계기가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게 뭘까? 근데 나는 기술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다음 젊은 친구들, 학생들한테 기술을 이야기하려면 재미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놀이기구도 기술이라고 보고 그것을 조금 요즘 아이들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표현입니다. 간지나게 그다음 재미있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제가 플레이앳이 뭐냐면 플레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거든요. 놀듯이 기술과 예술을 전달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주제를 놀이로 한 거예요. 놀이 기구로. 근데 이제 제가 오타쿠 기질이 있거든요.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의 역사 전반을 다룬 마을이 함께 만드는 모험 놀이터 책을 썼죠. 그러다가 강릉의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이, 강릉 쪽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의 변화 관련한 강의를 해줄 수 있냐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는 김에 학교 공간까지 하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저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건축가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약간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흑건축 연구의 기술 이사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건축 관련한 책을 쓰기도 하고, 건축에 이제 아마추어로서 건축 책을 오랫동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문외한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건축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안 돼요. 못합니다. 그건 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짜리 강연을 위해서 3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보짓이죠.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가 소문이 나서 계속 강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강의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이게 자꾸 막 나를 걸리는 거예요. 뒤에서 뭘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공부하고 하면서 이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의 연구원하고 주무관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은 너무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수준이 높다. 그러니 연구비를 줄게. 너 연구할래? 그래서 땡큐 그랬죠. 왜 그러냐면 내가 관심 있어서 그냥도 한데 연구비까지 준다니까.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연구하면서 또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연수원, 뭐 학교들 또는 뭐 제주도도 왔었습니다. 탐나교육원도 오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런 데랑 같이 어떤 공간 디자인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도 해보고, 실제 학교 프로젝트에도 관심 있고. 근데 하면 할수록 제가 오타쿠 기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학교 건축의 역사 전반을 다 훑어보고 세계 건축의 교실 모델과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막 그다음부터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 나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교육까지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공간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공간 관련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쓴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선생님의 그 오타쿠 기질이 진짜 우리나라의 교육을 지금 바꿔나가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는 저처럼 이제 뭐 깊이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접하게 되기도 하고 얘기도 듣게 되기는 해서 아, 학교 공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제 아까 전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서 그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특히 학교 교육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교육 공간 관련해서 무지하다고 봐요.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는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는데 저는 무지하다가 맞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학부모도 교사도 건축가도 그다음에 시설과 직원들도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들 뭐냐면 편복도 교실만 경험한 거예요. 그 자기 교육 공간에 대한 자기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교육 어떤 학습도 단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애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할 때는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인 게 뭐냐면 인식을 바꾸는 것. 그래서 많은 자료들, 사이트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들 얘기해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논의가 좀 쉬워져요. 쉬워져서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 게 이제 어쨌든 낮은 인식, 교육 공간의 낮은 인식이 제일 큰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경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근대 건축 역사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 경제적으로 학교를 지려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지려고 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교육학에 맞게 지려고 하는 노력과 이게 계속 부딪혀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합리성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 교육학적 합리성의 측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충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도하게 경제적 측면이 너무 앞서 있는,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의 그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해서 약간 과도기 같은 기간, 이게 조금만 지나서 조정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그 경제적인 걸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한꺼번에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씩 단계별로 아마 이제 진행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갖고 있는 그 편복도 교실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편복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본도 많았고요. 그래서 편복도 교실인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면 개축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단계적으로 리모델을 한 사례가 많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유휴교실이 늘어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거 참조하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리모델링 사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우리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학급 교실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적 교실 공간 배분,
그러니까 무슨 상담실 따로, 뭐 교무실 따로, 보건실 따로 있어야 되죠. 근데 어쨌든 따로 무언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공간들을 다 이렇게 배정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목적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들 리모델링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급 교실 시스템의 학급 교실의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단일한 기능만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두세 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목적화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20-30%의 공간이 새로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미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 바뀔 때 어떤 방향으로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우린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큰 그림 속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요, 아이고 이 돈 갖고 뭘 해? 라고 하면서 그냥 찔끔찔끔 바꿔요. 한마디로 누더기처럼 바꿔요. 거칠게 얘기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가면 다목적화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휴 공간을 갖고 재배치하고 큰 그림 속에서 공간을 하나하나씩 바꿔가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돈 투여갖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있는 공간들로도 사실은 충분히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겉에 것만 이렇게 보고 뭔가를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계속 시행착오 중인데,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가고 이제 지식이 늘어간다면 충분히 이제 저희도 이제 바뀔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기게 되네요. 근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전체 축제의 약간 주제이기도 한데, 그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사례들은 사실 가슴에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학급보다는 특수 학교에 이제 그 장애인 친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사실 이렇게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시설이 학교 안에 갖추어진다면 굳이 정말 그렇게 다른 학교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학교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수업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정말 그렇게 굉장히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 좋은 약간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렇게 되어 있는 사례는 없죠. 저렇게 되려면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학교 어쨌든 개축하려면 베리어 프리 기준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따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모든 공공시설은 어쨌든 베리어 프리 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없었잖아요.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럼 뭔 사회적 기준을 만든 거예요. 공간을 만들 때에 사회적 기준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 기준을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가만히 보면 베리어 프리,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싸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새로운 기준을 또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요, 교육 공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노력들을 지금 하셔야 될 때라고 봐요. 그 전까지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지금 저도 보면서 우리나라 학교의 특수학급 교실들과 그다음 외국은 이렇게 달라?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이런 것들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그 주변의 시민들이 이런 사례들 널리 얘기하면서 적어도 제주도에, 우리 동네에, 우리 가까이 있는 학교에 한 사례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어떤 특수아동들을 위한 학습 공간 설계의 기준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하시면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 지속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뭐 외국 사례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단방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한 20-30년 전, 30년도 넘었던 때에
덴마크 뭐 이런 그 북유럽 지역의 교사 집단이 낸 보고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 북유럽 학교들 진짜 제일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델로 삼잖아요. 근데 거기도 뭐냐면 막 밖에서 데모하더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지 않았어. 지었더니 물이 새. 이게 도대체 뭐냐. 막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다 뭐냐면 유럽이나 일본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지금 학습 공간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보다 사실은 젊은 세대는 공간에 대한 감수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공간 많이 가보잖아요. 외국도 가보고 상업적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런 공간 경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SNS에 다 자랑하면 어디 뭐 자랑할까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어.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좋고 멋진 공간에 갔어요. 그거 자랑하려면요 공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공간 감각이 좋은 세대예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끌어가는, 이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공간들은 또는 공공 공간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그 노력을 지금부터 제주도에서도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저의 모더레이터의 역할은 늘 첫 질문을 제가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여기 앞에서 아마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약간 궁금하셨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느끼셨던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앞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선생님.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강연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안과 밖을 또 이제 넘나드는 것들, 그리고 바로 자연과 우리가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감시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장애인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삶의 주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지 않고 대상화 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열린 공간, 그리고 자연으로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자연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식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영감을 또 많이 받았던 시간이어서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 잠깐 드리면요, 현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각적 투명성을 유지하라예요. 뭐냐면 유리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교 공간들 보면 심한 경우는 벽에 상층부만 유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하고 교실 사이에. 근데 이제 보통은 벽에 한 반 정도가 유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꾸 가리세요. 누가 내 수업하는 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 특수학급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시각적 투명성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광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채광이 좋아지면 훨씬 더 밝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시각적 연결성을 주는 거예요. 안에서도 바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트레스가 줄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현대적 학교에서는 외부인들이 올 수도 있고 학생들끼리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현대 학교들은요, 대신 무조건 가서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자기 자리에서 여러 군데를 다 열린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찰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건데, 그런 것들이 저는 특수학급을 위한 공간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교사들이 먼저 그거 싫어해요. 그런데 막상 적용해 놓으면 또 본인들이 좋아하시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경험이 없으셔서 그래요.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공간을 바꿔보고 그곳에 있어보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 아까 전에 이제 궁금해졌던 생각이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감각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벽에 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러면 그 일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금 그 학교를 이제 만일에 이렇게 고쳐 나갈 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장애도 종류가 굉장히 이게 다양하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학교 공간 안에 있다면 그게 어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감각의 그 학습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이해의 폭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떤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학교 전체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사실 이제 장애인 분들도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사실 이제 하나의 그 학교가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이해하고 소통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해외의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모든 공간에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공간에 이제 구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들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매년 입학하는 그 장애아들의 그 장애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학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고민 안 해요. 우리는 고민 안 하는데 제가 읽은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특수학급 아동들을 위한 학습 공간을 구성할 때 그런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언제든지 쉽게 공간을 바꿀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적 유연성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벽체를 만들 때 콘크리트 벽체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일종의 건식 벽체죠. 건식 벽체로 만들거나 그 형태를 바꾸시는 것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사실 저도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그런 고민까지는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지역사회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교류를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서 서로가 낯설지 않게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도 장애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 자랄 때 장애를 갖고 있는 간지라고 표현하나요? 간지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 조카도 그 아까 발달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자주 보죠, 가족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저도 어떻게 대할지 모르거든요.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우리 사회는 정말 분리해버리니까. 분리해버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그 커뮤니티 공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죠. 완전히 섬이죠. 학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우선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 분 정도만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 얼굴을 계속 혹시 오한숙기 선생님 네. 아마 이렇게 또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서귀포에서 넘어오느라고 그 강연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듣지 못하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에만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도 사실은 제가 21일 날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지트가 있어야 거기 모이게 되고 거기 모이면서 서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그 안이 재미있는 공간이 되고 서로에게 자극도 주고받고 또 거기서 예술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교와 교류도 이루어지거든요. 맥주도 한잔하고 뭐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의 융통성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들하고 같이 예술 작업을 하는 그 단체다 보니까 이 수시로 이 작업장이 전시장을 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상설 전시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완전히 투명성을 갖게 되면은 이게 전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구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장소의 상상력 같은 게 생겨나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턴을 계기로 장애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 공간이 이제 아트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 안에도 분명히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장애 예술 그 지체 장애 말고 이제 발달 장애 쪽에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여기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보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귀 쫑긋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기로 하고 못 오신 분들한테 녹화를 해놨으니까 녹화본이라도 우리 같이 보면서 토론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 또 선생님께 저희가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섭외를 마치는 것으로 제 코멘트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공간 만들 때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거든요. 사용자 참여 설계가 반드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전 이해가 없는 사용자 참여 설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고 한쪽에서는 당사자 분들의 공간 요구사항들, 디자인들 같이 해보는 작업들 꼭 거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후배들도 그렇고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가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특수한 공간이라는 거죠. 이 특수한 공간,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을 만들 특수한 공간인데 특수한 공간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건축가가 많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하면서 느낀 거, 건축가분이라서 학교 다 잘 짓는 거 아니구나. 이쁘게만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폼나게만 지으면 안 돼요. 그걸 정말 거기에 맞게 기능적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저는 봐요. 그러려면 공부가 사실 필요하죠. 특히 건축가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했을 때 공부하는 분들은 저는 뭐 계실까요? 안 계신 분도 많을까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당사자들이 하셔야 돼요. 당사자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도움이 되신다면 2개 정도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치데일리 ARCH 아치 데일리 DAILY 아치데일리.com 하면 세계적인 건축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검색하시면 뭐 장애 시설 등등등등 해서 영어로 물론 인공지능이 자동 번역하시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치시면 너무너무 많은 사례가 나와요. 아치데일리.com은 꼭 다른 것과 관계에서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듀케이션 스냅샷, 에듀케이션 스냅, SNAP 스냅, SHOTS 샷 찍는 거 착각착각 에듀케이션 스냅샷.com 치시면 전 세계 교육 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또 키워드 잠깐 가르쳐 드렸죠. 구글 이미지에서 스쿨 플라워 플랜 했는데 만약에 장애인을 지칭하는 영문을 쓰고
그다음에 뭐 퍼실리티 플로어 플랜 아니면 뭐 센터 플로어 플랜 등등등 이런 식으로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트릭만으로도 일반인들도 자기의 공간에 대한 상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눈높이가 높아지면 건축가들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축은 건축가의 노력 또는 당사자의 노력이 함께 되었을 때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나 사실 이제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학도 되게 문제고 공간이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 뭐 미술관 안에서의 어떤 뭐 창작 공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도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하나도 갖춰져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만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어떤 공간을 바꾸는 노력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했었던 그 경험이 있으면 사실 그것들이 계속 사회 전반의 공간들을 아마 바꿔 나가도록 요구하는 어떤 또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네. 저는 두 가지가 인생의 관심사예요. 하나는 공공공간, 도서관, 놀이터, 학교, 뭐 미술관, 텃밭, 뭐 이런 공공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는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난해도 주변의 공공장소가 좋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은 학교 건축의 역사와 이슈들 뭐 이런 책을 두 번째 학교 공간 관련 책을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에 대한 관심사예요. 저는 기술은 풍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의 지층이 있다고 보거든요.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현대적 기술도 필요하지만 전통 기술도 있고 근대 기술도 이렇게 섞여 있을 때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아주 그냥 하이테크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스마트폰 해킹도 좀 할 수 있고 뭐 OS도 막 갈고 리눅스 쓰고 이 정도가 되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관심사가 로우테크 적정 기술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화목난로, 흑푸대집, 화덕, 그다음에 바구니 짜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적정 기술과 관련된 책을 썼는데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돌담입니다. 제주도 돌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돌담과 관련된 쌓기 기법들을 정리하고 디자인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는 저는 미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미장이죠. 흙미장, 석회미장, 석고미장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보는 일들 그리고 알리는 작업들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의 앞으로의 책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책도 꼭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공간이 정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아마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작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볼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바꿔 나가는 어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준 선생님께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접근성이잖아요. 접근성이나 이동에 있어서 그 장애들이 없는 게 중요한데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무장애 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개구부라고 봐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문의 형식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문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바꾸면서 그 기존의 개구부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바꿔도 굉장히 큰 변화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조명, 그다음에 음향적인 조건들.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자극일 수 있어요.
미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어떤 것에 민감하고 특히 음향적 조건 또는 채광 또는 조명적 조건에서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조사하시면서 그걸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본 교육 공간에서 특히 이 여러 가지 벽체 구조나 인테리어의 흡음재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흡음재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나 벽체 흡음재도 있지만 사실은 천장의 반향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음이 크게 번져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노력들을 현대 공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냥 가변적이다라고 하면 벽체를 폴딩 도어를 두거나 아니면 미닫이문을 두거나 회전벽을 두거나 이동성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벽체나 여러 가지들이 가변할 때 콘센트의 위치 또는 조명의 위치 이런 것 시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벽체를 가변했을 때도 콘센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한 디자인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고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축 공간이 너무 고정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장애인 예술제가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그걸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작품들,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플랫폼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떠나서 그분들의 작품이 사랑받는 작품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에 계기, 기회 이걸 마련하는 좋은 플랫폼으로서 이 전시가 계속 확장되기를 바랍니다.